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그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숨졌는데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 양 빈소에 조문객들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김양의 빈소가 마련된 곳입니다. 이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오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이 방문에 조문했습니다. 황 감독은 가슴이 아프다며 김하늘 양이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이 김양의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전경찰청에 수사본부를 마련하고 수사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 측에게도 수사 상황을 최대한 공유해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족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상 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족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인터넷상의 그런 명예훼손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위법한 글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수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범행 동기나 목적, 대상 물색 등과 관련해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온 상황인데 이 수사를 본격 진행하면서 정확한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숨진 김양에 대한 부검은 오늘 오전에 진행됐는데요. 김양의 사인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교사가 범행 당일 운전해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A씨가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48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잠시 뒤 교육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학생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곧 열린다고요? 네, 지난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고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학생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건데 참담하다, 비극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뒤늦게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는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고 김하늘 양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방안,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학생 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할 방침입니다. 범행을 벌인 교사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했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교육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죠. 네, 해당 교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복귀했지만 범행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이 적어도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교육청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해 복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직 적절성을 따지는 심의위원회 등은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와 함께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격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육부가 이에 대한 뜻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사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이 오늘 시작됐는데요.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서구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경위를 캐물으며 검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 차장검사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전화를 걸었고 이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이춘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제명하기는커녕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까지 했다며 내란과 관계없단 말은 속아 웃을 일이라고 말해 여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이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에 일본 중심 외교를 고집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오락가락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이 탄핵 사유로는 적절치 않아 2차 탄핵안에서는 빠진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네, 여야는 어제 열렸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두고도 충돌했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헌재가 탄핵 심판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또 그리고 탄핵 심판은 이 형소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법률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가장 시급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이고 말로만 공정하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며 헌재의 신뢰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절차를 계속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어제 헌재 탄핵 심판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쳐들어갔다는 건 헛소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게 되냐며 진보도 보수도 아닌 파괴자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서를 문제 삼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어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변론이 될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서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만약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당장 다음 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미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내일 8차 변론 기일까지만 날짜를 정해놨지만 추가 기일 지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헌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내일 추가 기일을 더 공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채택 여부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8차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지민 전병관, 배진혁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변호인단을 22명으로 보강했습니다. 네, 어제 7차 변론기일이 열렸었는데 윤 대통령이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발언했죠. 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국회 소추위원장이 줄탄핵과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인 위헌과 위법성보다 국정 마비 등 계엄 선포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등에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어제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등에 상세하게 답변했는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내린 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라고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지만 그 쪽지를 전달받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도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는데 누가 나오는 거죠? 네, 내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지우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조 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은 국회의원 체포조 운용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감사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오늘이 3번째 공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 씨,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또 오는 19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26일에는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 판단 나왔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사항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재판은 정지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3월 중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5년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대부분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시는 이에 따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은 주요 재건축 단지 14곳으로 대치동의 은마와 미도, 개포 우성 1, 2차,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남권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들과 공공재개발 34곳, 투기 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오는 2027년까지 59곳을 지정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즉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고가 되는 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허가구역을 지역 단위의 광범위한 지정에서 핀셋 지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립해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연아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 여파로 전국 곳곳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고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면 황전 나들목 근처를 지나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중앙 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반대편 차로의 승용차가 파편을 맞았습니다. 또 양방향 3개 차로가 사고 차량에 가로막혀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던 대형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차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분리대와 부딪히진 않아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해가 뜬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아침 7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와 부딪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에선 SUV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갓길에 있던 도로공사 순찰차를 들이받아 도로공사 직원 2명과 SUV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부산 반송동에선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진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아침 출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빚어지며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리 미워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7차 변론기일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야당의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과거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박수 쳐줬습니까? 뭐 인사하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등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도 계엄했었어야 돼요?
네, 윤 대통령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3분 넘게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이야말로 정권 파괴를 목표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야당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특히 민주당이 과도하게 의석을 많이 얻게 된 거대 야당이 된 후로는 더더욱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타협이라든가 의회 정치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회 독재가 일상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사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그 예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현했지만 박수 한번 쳐주는 거는 뭐 하지도 않고 도리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대통령 보고 사퇴하라 이런 주장만 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위기를 설명한 건데 이것을 민주당이 박수 안 쳐줘서 계엄했다 이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비꼬 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수준이 지금 뭐 하여튼 그렇게 추락한 거죠. 이게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의회 정치가 거의 쓰레기통 안에 들어갔다시피 할 정도로 저런 식으로 한마디를 하면 이게 의회 정치가 잘못되었고 그것을 대통령이 그 의회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안 되어서 계엄까지 선포했다는 일종의 자신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을 두고 고점만 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박수 안 쳐줘서 계엄했다. 대통령 말에 꼬투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취지로 반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졸렬한지 그리고 저것을 보면 의회 정치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실제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 때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번 쳐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박수 한번 안 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야권은 유치하다. 그럼 삐쳐서 계엄했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앞서 인터뷰도 들었지만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 안 쳐줬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의 수준이 저렇게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뭐 저희가 더 성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중대한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와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것도 중대성을 가리는 저런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논평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잘하셨다고 할까요? 자,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의회 민주정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시정연설이 2022년 10월 25일 날 열렸는데요. 10월 24일 날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역대 정당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전에는 소위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 중에서 대통령이 EXX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EXX가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이 해명할 때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명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아니 이렇게 협치를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국회에 와서 민주당이 박수를 안 쳐줬다라고 이렇게 민주당의 탓을 하는 것 이게 도대체가 대통령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당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야당 탓만 하는 물론 야당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해야 될 이유가 정당화됩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정연설 때 박수 한번 쳐주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두 분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가서 연설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길 포기하는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연설에 앞서 민주당은 야유나 조롱을 자제해달란 당 차원의 당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졌을까요? 그 분위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스물아홉 번의 연쇄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호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문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야유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조롱 같은 것은 참아주시기. 터져나오는 목소리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자리를 좀 비워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경청하는 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민주당은 미리 의원들에게 당부해서 야유 자제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제 내일 그 다음 날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 때 조용히 들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별로 조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뭐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 잘 압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질까? 또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연설 내용은 뻔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원고들이 있을 텐데 이게 될까라고 하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좀 대표가 약속했으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쭉 지키다가 주로 이제 민주당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야당, 조국혁신당과 그다음에 진보당 이쪽 측에서 이제 야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비교적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자제를 많이 했고요. 서영교 의원도 소리를 좀 아니 지르시고. 그러니까 가끔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개별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한두 분 계셨지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저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호되게 저를 혼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연설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설이 39분 정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뭐 평균으로 치면 뭐 2분에 한 번씩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건데 이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당 대표 연설이라기보다는 야당 대표 연설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이 상황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힘의 현재 의회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 과도하게 의회 정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일삼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엄 정국이 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탄핵이 되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설명,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담기게 된 것이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유 있는 이미 집권을 다 한 것처럼 여유 있게 보이면서 좋은 얼굴을 했지만 뒤로는 여전히 옛날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야유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여전히 똑같다. 뭐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줄이자고 제안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뭐 권력기관이 권력을 줄이겠다고 하면 국민 여론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시점에 분권형 개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예, 지금 그 개헌은 지금 그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이 원인은 다르지만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헌을 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개헌의 로드맵이라도 각 주요 후보들이 약속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분권형 개헌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그 중앙 권력의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분권의 의미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방과 중앙의 이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거냐는 지방 분권에 관한 개헌의 이런 그 의제는 늦었습니다. 워낙 당연히 이번 기회에 다루어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방 분권형 개헌. 그래서 자치 입법, 자치 재정, 자치 조직권까지를 다 내어주는 그러한 어떤 지방 분권이 포함된 그런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개헌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미 이런 논의는 상당히 많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어떤 성과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들의 결단만 저는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거죠? 네. 예.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졸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해진 절차는 합법적이고 반드시 그 법과 헌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의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그런 직접 선거에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탄핵 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반드시 법 절차에 맞아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벌이고 있는 탄핵 심판의 절차는 정말 전대미문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막무가내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그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지 진술 조서는 본인이 이 공판정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 후에 인권 개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바꿔가지고 현재는 증거법상 본인이 나와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그러면 증거가 사용될 수 없는 이 증거를 헌법재판소에는 증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불법 증거도 막 채택하려는 그런 지금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떤 당사자든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2020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죠. 당시에 민주당 주도로 개정이 된 건데 이제 증인들이 말이 바뀌고 있을 경우에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히 말해서 공판 중심주의로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민주당이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2020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탄핵 심판과는 다르다는 게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이에요.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헌재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헌재 평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이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고 또 이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본인의 신문 조서를 확인했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시고 김재원 최고께서 설명하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의의 결정을 한 것이고 그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재판관도 있고 국회가 선출해서 추천한 재판관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도 있어요. 3권 분립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8명이지만 그런 어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헌법재판관들 평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 법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멋대로 저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결정하면 다 끝입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면 이 재판관들이 이 불법적인 재판을 했다고 반드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뭔가 저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적어도 한쪽 당사자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제발 공정하게 진행을 하라 해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무슨 저 끈풀린 망한지 마냥 저렇게 가는데 앞으로 저 결과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법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앞으로 헌정질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말이 바뀔 경우에 검찰 조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의 여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맞지만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과 어떤 형사소송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그것을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예외 규정을 들이대고 또 헌법재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예외 규정을 들이대면서 수사하겠다고 그다음에 서부지원에는 재판권이 없는데 거기 가서 영장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은 이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재판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되고 지금 또 마찬가지잖아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저도 한 말씀만 붙이면 거듭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의 그날 밤의 상황은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다 시청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때와는 달리 수사를 통해서 내밀한 부분이 밝혀지던 탄핵 심판과는 달리 이미 국민께서 다 지켜보신 이 사안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관련자들의 이 증언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달라지고 있는 사람도 극히 일부 있죠.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 거짓말하고. 그러나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증언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증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중대성이 강한지를 판단해서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는 지켜보면 될 일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뭐 판결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정을 저렇게 흔들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뭐 하여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증거 많은데 뭐 하려고 위법 증거, 불법 증거까지 들이대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찾아가는 특기는 원래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하들이 맨날 법원에 가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반박 듣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튿날 대표적 친야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판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여당의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도 재판 중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 걱정 안 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 안 하는 건가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의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개인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정치에 미치는 또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당원들에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증교사보다는 이 공직선거법의 무죄의 확신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 간에는 확연히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의 재판에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2심에서 이 문제가 바로 잡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사법 리스크라고 공격을 해오는 여당의 그런 어떤 공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네. 이 문제는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또 드리는 것도 제1야당 대표로서 해야 할 또 본분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이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이 문제는 이제 유튜브에 본인이 저 출연하는 것이 네. 아마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고요. 최근에 우클릭 행보와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글쎄 아마 뭐 정치인의 그 행보는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에 뭐 저는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또 그런 해석과 또 일부 비판의 어떤 소지를 감안하고서라도 이걸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이 있다 보니까 친이하 성향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 뭐 이런 분석도 정리를 저 대신 잘해 주셨습니다. 일각의 분석이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로 처벌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방금 박수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께서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한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에 학력, 경력, 출생지, 가족관계, 과거의 행위 등에 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 거짓말을 하면 이것을 이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김문기 씨 기억을 못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왜 거짓말이냐.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그거는 같이 해외에 가서 골프도 치고 했는데 왜 모르겠느냐 해서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 사진은 국민의힘이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사실 대선 때 저희 전략본부에서 제출한 사진인데 그 원본이거든요. 근데 그거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은 모른다는 부분은 그래 좋다. 사실이 행위가 아니니까 모른다는 것은 무죄지만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종상향한 행위를 국토부에서 협박을 냈다. 라고 한 것은 공문이 그렇지 않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성남시장이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데 근거해서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과거에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은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또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나와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사진 내놓은 것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 돼서 유죄 판결 받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그 종상향 처분한 것을 협박받았다고 한 것을 내가 거짓말한 것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게 억울합니다 하면 뭔가 좀 자기가 해결할 생각이 있는가 싶은데 자기 무죄 판결 받은 걸 가지고 이게 뭐 유죄입니까 하니까 그건 무죄 받으시고 나머지 유죄 판결 받은 부분은 그대로 가니까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대선을 빨리 치러서
뭉개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뭐 딴 뜻은 없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2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5월까지 대법원 판결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말을 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스레 떠는 모습이 경박스럽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표님들끼리 뭐 그렇게까지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럴 수 있죠. 김재원 최고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게 이 공직선거법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덮어씌워진 악마화된 모습은 뭐냐면 어떻게 자기 부하 직원을 모른다고 하냐, 정말 나쁜 사람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떤 공세에 시달리면서 받았던 이미지의 그런 악화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외국 여행을 가서 골프 사진, 공개한 사진,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원본 공개를 하셨다는데 여기에 한 10여 명의 사진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이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 옆에 있는 서너 명만 딱 잘라가지고 SNS에 올려서 이렇게 갔는데 골프를 안 쳤을 리가 있겠냐, 모를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진 일부러 잘라줘서 그렇게 조작된 것으로 SNS에 공개된 그런 것을 지금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백현동 상향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온 공문이 쭉 다 있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런 어떤 국토부의 공문을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잘 들여다보고 채택을 해주셨다면 이렇게 주관적으로 협박으로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에서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재원 최고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쪽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항소심 재판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말씀드리면요.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하 직원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비정한 사람이라고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총 책임자예요. 이 실무 총 책임자. 그래서 시장에게 엄청나게 여러 번 결재를 받았던 그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니까 이분이 비우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대선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나는 대장동과 관계없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모를 리가 있느냐면서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고 큰 나무에 가서 둘이서 이렇게 보고 얼굴 맞대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뭐 골프 친 사진도 있고 한데 골프 치러 그래 같은 카트 타고 18호를 돌았는데 모를 리가 있느냐 하니까 아니 그 사람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느니 저 사진이 무슨 저 조작됐다느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 사진 하나만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는 저 카메라만 보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옆에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는 한 방송사에 출연했을 때 앵커가 이재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답변하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 뒤에 이 대장동 등이 문제가 되어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도대체 그 실무자가 누구야 하고 불러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풀텍스로 답변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그 앞에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또 자르고 잘 몰랐습니다라는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에요. 아니 그래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자꾸 말씀하시냐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진 조작됐다는 얘기 왜 하냐고요. 항소심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증인 채택입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검으로 밝히겠다는 건데요.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별도로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회생 법안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판도라 상자인 황금폰마저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은 수사 문개기로
일관충입니다. 검찰은 측근 남용, 업무 태만으로 이제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부하 건성을 아직도 못 버린 정치 검찰에게 더 이상 명태균 게이트를 맡길 수 없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입니다.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특별법, 이재명 회생 법안입니다. 네, 이미 명태균 씨는 구속 기소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름만 명태균 특검법이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니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지금 그 비상계엄 때문에 사실은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게이트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만 이 사건이 지금 그냥 무난하게 잊혀져 가고 있죠. 창원지검도 뭐 수사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가서 면회를 하고 온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자세히 시간 관계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설명이 되겠죠. 저희들이 확신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는 일련의 시계열 순으로 이 명태균 관련을 쭉 보면 이 명태균 씨가 이 황금폰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 게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되거든요. 12월 3일도 밤에 비상계엄을 했지만 그날 3일 날 오후 5시경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합니다. 그러자 저녁 6시경에 명태균이 특검을 요구를 해요. 그 명태균 씨가 발표한 입장문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죠. 예, 명태균 씨가 저한테 공개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 10시 13분에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도 정말 비상계엄이나 내란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명태균 씨 본인이 특정을 해서 이거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라고 명태균 본인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무슨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과 관련된 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먼저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 탄압 특검이다. 뭐 이재명 회생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겁이 나면 저렇게 이야기하겠나. 정말 안쓰럽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씨 면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죠. 계엄의 배경에 명태균의 황금폰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명태균 씨는 이미 국민적으로 공인된 정치 사기꾼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조사를 하니까 범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기소 처분 하거나 아직 재조사 중인 그런 사건일 텐데 이것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저 사람은 자기가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주장을 해야 뭔가 이제 해결이 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 구속시키면 윤석열 정권 뭐 끝장낸다느니 또는 휴대폰 이게 나의 변호인이라느니 이걸 민주당에 주겠다느니 계속 정치적 거래를 요구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빠져나갈 길은 어쨌든 민주당한테 붙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면회를 하고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이 자기 억울하다고 하면서 특검 요구하면 민주당이 특검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민주당 원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요. 과거에도 전과가 많아요. 김대엽 사기꾼 데리고 와가지고 대선 때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2의 김대엽 사건 또 일으키는 거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무슨 생태탕이다 뭐 어쩌고 오만 이야기 다 했잖아요. 지금 이 정치 사기꾼 명태균을 또 한번 등장시키려는 그런 음모라고 봅니다. 위원께서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도 있으시니까요. 예.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는 19일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아니 증인으로 나올지 어쩔지는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 얘기는
나올 확률이 반이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건강 상태와 특히 다리 건강 상태와 좀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 상태를 좀 보면서 뭐 결정을 할 것이고요.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뭐 정말 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인과 관계,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황금폰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실관계가 들어있는, 그리고 11월 24일 날 완결된 수사 결과 보고서에 들어있는 280개의 그 카톡과 텔레그램의 내용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저 11월 15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말 뭐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확실한 사실로, 증거로 증명이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명태균 씨 때문에 계엄 선포한 것처럼 민주당이 몰고 가는데, 민주당 입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명태균하고는 관계없다고 한쪽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또 명태균을 끌어들여서 무슨 한몫을 보려고 하는, 그때는 또 명태균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 그래요. 이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주장은 잘못된 거죠. 김채 의원님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오늘 19일이면요. 딱 일주일 뒤니까요.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가 70억 원이 넘는 금괴를 홍콩에서 구매한 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수 약품 처리를 해서 금괴를 찰흙처럼 보이게 가공한 뒤에 몸에 지니고 입국하는 수법으로 세관눈을 속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접고 누르고, 모양은 영락 없는 찰흙이지만 이 물건 실제로는 가공된 금입니다. 홍콩에서 산 금괴를 녹여 찰흙처럼 만들었는데 특수 약품과 섞어 금속 탐지기에도 감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40대 A씨 등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9달 동안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는 85kg, 시가 74억 원어치. 구매한 금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밀수했습니다. 금을 반입할 때 소비세 10%를 내고 반출할 때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일본의 관세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일본으로 들어갈 땐 찰흙처럼 속여 소비세를 피하고 나올 땐 다시 금괴 형태로 바꿔 7억여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 금색이 철저한 반면에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의심을 덜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환승하는 그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공짜 일본 여행을 시켜주거나 돈을 주겠다며 지인들을 유인해 전달책으로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세관과 협력해 일당 39명을 모두 검거하고 미처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한 금괴 5.5kg은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운반해달라는 지인 요청을 의심 없이 따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역주행 차량이 벼락처럼 인도를 덮쳐서 9명이 숨졌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퇴근길, 또 누군가에게는 모처럼 동료와 함께하는 회식 자리였는데 난데없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가해 운전자는 수사와 재판에서 급발진을 주장해왔었죠. 그리고 반년이 지난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입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당시에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씨의 차량 가속 제동 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차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금고 5년이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인데 지금 7년 6개월에 나온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통해서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 최고형 수준의 선고이지만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네, 공룡 모양 장난감 물총으로 대낮에 은행을 털러갔던 부산의 강도 기억하시나요?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2분 만에 붙잡히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는데요. 왜 이런 어설픈 범행에 나섰던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그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에 살다가 5년 전인 지난 2020년 가족과 함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취업에도 여러 번 실패했고 아내와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공과금도 못 내고 살던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8살 난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필요한 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은행 강도였습니다. 자, 아들이 평소 갖고 놀던 10,000원짜리 티라노 물총을 들고 가서 자주 갔던 은행을 털려고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자,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유치장에 갇혀 있는 이 남성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짓이 용서받을 수는 없겠죠. 이 남성은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죗값을 모두 치르고 당당히 아들 앞에 다시 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2월 10일 날 죽었고 하늘이 동생이 2월 9일 날 생일입니다. 앞으로 동생이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줍니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갓 1학년밖에 안 된 어린이를 그것도 학교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따져볼 내용이 많은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일 놀란 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런 범행을 벌였던 건데 그 하늘양 아버지의 말에 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저희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기간제 교사 계약직도 아닌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네,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대목입니다.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다. 그런데 그 슈퍼맨이 아이를 죽였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늘이가 숨지고 말았었는데 다른 학생도 충분히 그 피해를 당할 만한 상황이었고, 처음 이 사건 속보로 접한 이 직후에는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해서 학생과 선생님을 동시에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살해하였고, 무엇보다 평소에 교과 과목 수업을 전담하는 정교사가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슬퍼함을 넘어서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빗발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장 현재 초등학교 일부 학교는 이미 개학을 한 상태이고 일부 학교는 방학 중입니다만,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덜어내줘야 할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학교에서 부모만큼이나 믿어야 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도 클 것 같은데, 지금 이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학교 아니어서도 굉장히 충격이 좀 가든 것 같습니다. 바로 근처가 돌봄 교실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오른쪽 건물에는 교무실이 있고 왼쪽 건물 2층에 돌봄 교실과 시청각실이 저희가 그래픽이 있습니다. 있네요. 예. 이 하늘이의 경우에는 돌봄 교실에서 나온 이후에 미술학원에 가는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 미술학원 차량 기사가 이 건물 앞에서 돌봄 교사에게 하늘이 내려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돌봄 교사가 하늘이를 내보내는데 하늘이를 혼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즉 돌봄 교실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후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돌봄 교사가 반드시 이 아이를 인솔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봄 교사가 아이를 밖으로 인솔해서 나가기만 했더라도 감히 이 피의자가 하늘이를 해하려는 생각 자체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일대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전국 초등학교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문이나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의 경우에는 돌봄 교실, 시청각실,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서 자백 관련된 피의자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씩 범행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특정한 이 아이에 대한 원한 관계나 명치법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혹여나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우울증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는 없고, 범죄의 원인이 아닌 이상 법원에서 이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단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늘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그 취지는 양형, 그 총 5개의 범죄 살인 유형상 보통 동기 살인을 뛰어넘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쇄 살인 그 직전 단계에 이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의 경우에는 통상의 보통 동기 살인 유형보다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어차피 이 하늘이의 경우에는 보호받는 초등학생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는데, 이 자체라도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계획 범죄임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징역 30년 이상 무기징역 선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선생님이 이 보호받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에
통상적인 아동학대를 다루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이 존재하고 아동학대가 그 수준이 상당히 중해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존재하는데 아동학대 처벌법도 아동학대 치사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살인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자체로 살인죄가 적용되고 아동학대 처벌법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자가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2분의 1 가중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 의무자에게 관련 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중한 형을 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의무자인 선생님이 보호를 받는 초등학생을 살해했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중한 양형 가중 요소가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중 양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가해 교사가 붙잡혔을 당시에 이제 범행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서 범행을 했다. 좀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절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눈에 익은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이 부르고 있고 나아가서 책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어떤 아이라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발적인 범행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의 요소도 엿보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시청각실 안에 있는 창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살인 범행을 실행할 때에는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시청각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어야 비로소 범행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를 받는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온전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밀폐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심정이었다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발각될 우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그 추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의 일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범행 직후에 발각되지 않을 장소를 본능적으로 물색하다 보니 시청각실 창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실종을 처음에 인지한 게 이제 오후 4시 40분이었고 하늘 양이 이제 연락이 안 돼서 할머니랑 해당 교사들이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가해 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봤냐고 물었는데 못 봤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시청각실에서 그 범행 현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몰랐다고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학생, 즉 아이들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치 추적 앱은 학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알림을 울릴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 위치 추적 앱상으로는 하늘이가 당시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즉 기지국을 기반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교 외부의 아파트 단지가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색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도 설마 시청각실 창고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장을 비롯해 학교 여러 곳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하늘이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최초 목격을 하기 이르렀는데 할머니가 아이가 있는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할머니가 사실 그 이후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추가 범행 대상으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이 피의자의 모습, 이 피의자의 몸에 혈흔이 묻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의심이 돼요. 곧바로 경찰과 이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피의자가 시청각실 창고 문을 잠깁니다. 강제로 경찰이 개방함으로써 비로소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인사를 해칠 의도를 가졌거나 향후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3차 공판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퇴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대표님, 2심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표님? 어제 탄핵 심판 변론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원래 예정된 재판이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 위헌법률 심판 재청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제 탄핵 심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차에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더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교육당국이 지난 10일 발생한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 열린 긴급 신호교육감 간담회에서 애도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복직을 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이 특이 증상을 보일 때 교육당국이 개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이 곤란하면 직권휴직을 하도록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원의 폭력 행위 시 긴급 개입 방안을 강구하고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하늘이 사건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속보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가해 교사가 이제 흉기를 사오는 CCTV도 공개가 됐잖아요. 저희 그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근을 한 상황에서 점심시간쯤에 나와서 마트에 가서 흉기를 사러 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피의자가 점심시간에 밖에 잠시 나가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예. 이 차를 몰고 나가서 검은색 봉지에 이 흉기를 담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 점심시간에 나가서 흉기를 구입해서 돌아온다. 계획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단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는 이 사건 양형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범행 동기와 경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동 자체는 계획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를 포함해서 여타 사건에서 범행 직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흉기를 살 경우에는 보통 그 칼날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때 비교적 손쉽게 범행을 완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계획적 범행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흉기를 구입해왔고 이 흉기가 실제 하늘이에게 어떤 타격을 가했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결과가 이 흉기의 형상과 일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흉기를 구입하는 이 CCTV만 봐도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하늘이 아버지 인터뷰를 보면요. 하늘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여자의 거친 숨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아이들의 휴대전화에 포착해 놓은 앱에서는 실제로 그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알림을 울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늘이가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알림을 울렸지만 계속 끄더라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고 범행 이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범행 전의 모습이라면 하늘이의 소리도 충분히 들릴 수 있고 범행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범행 도구를 어떻게 은폐해야 할지 향후 자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양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황에 비춰보면 일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반드시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 계획적 범행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피해자든 포착되는 이상 범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파악되었다면, 위치가 파악된 즉시 수색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막을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판단 하에 조치를 취해볼 때에는 이미 범행 이후에 이와 같은 정황이 이 휴대전화 앱에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늘 양이 사실 그 발견이 되고 나서 목이 절린 흔적이 있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손에도 그 상처가 많이 있었고 뭐 반항했던 어떤 저항했던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었나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돌봄교실이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처에도 어떤 소리가 들릴 법한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저항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저항을 바탕으로 실제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끌고 와서 아이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까지 어떠한 행동을 했고 흉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묻고 답을 듣는데, 필요하면 현장 검증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저항과 현장에서 혈흔을 바탕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해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돌봄교실이 같은 층 근처에 있었는데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적어도 범행 발생 직후에 아이를 병원에 옮겨서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는데 누구도, 즉 돌봄교실 교사를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누구도 이와 같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이 한창 발생하거나 범행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왜 이와 같은 대처가 늦어졌는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 양이 결국 부검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굳이 부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아마 유가족 입장에서는 굳이 부검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설득함으로써 부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검찰의 신청에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으로 부검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를 사전에 얻기 마련입니다. 자백한 사건에서 굳이 부검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통상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자백하는 사건인지 자백하지 않는 사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실제로 자백에 따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범행 현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방법은 범행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 피해자 내부의 상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나아가서 범행 경위, 이와 같은 모든 전반적인 경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상흔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특히 살인 범행으로서 중한형이 예상되는 이 사건 범행에서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주호 부총리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총리 시도교육.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넓음 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감님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네, 정부가 하늘입법을 추진한다는 뉴스 속보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하늘이 아버지가 하늘입법 추진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었죠. 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이 곤란하면 직권휴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 보고 오셨는데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죄에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의 장례식장에는 연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하늘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매트리스를 무대 삼아서 하늘양이 가장 좋아했던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하늘양은 아이브 멤버 중에서도 장원영 씨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장원영이 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도 장원영 씨의 사진이죠. 포토카드였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은 그룹 아이브 멤버들이 직접 화환과 포토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는 모두를 참 먹먹하게 만드는 화환이었는데요. 하늘양 아버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뒤에 아이브 화환이 왔는데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를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스케줄 바쁘시겠지만 정말 가능하시다면 우리 하늘이 보러 와주세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검정색 외투, 평소 하늘양이 즐겨 입던 옷이라고 합니다. 아빠와 함께 응원하던 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갈 때 입는 응원복인데요. 평소에 서포터즈 언니 오빠들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하늘양, 아빠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K리그 대전 하나 시티즌도 장례식장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공식 SNS를 통해 하늘양을 추모했습니다. 네. 아이돌을 좋아했던 하늘양의 생전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다가 복직을 했는데 이 복직 절차가 제대로 밟긴 한 건지 네, 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예, 지난해 12월에 피해자가 우울증 등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휴직을 신청했고 6개월 휴직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했습니다. 조기 복직을 할 때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귀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시도교육감별로 그 의지와 재량에 따라 질환교원 복직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칠지 여부가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이든 휴직한 이후에 복직할 때에는 더 이상 휴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제출만으로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그리고 가해 교사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우울증 앓았던 것도 알려져 있지만 범행 나흘 전에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가 제대로 대처를 했나요? 이 사건이 2월 10일에 발생했는데 그 나흘 전인 2월 6일에
피의자가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동료 교사가 무슨 일이냐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더니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헤드락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이미 이 피의자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에서도 크게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자 동료 교사가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도 시도교육청에 신고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2월 10일 오전에 시도교육청 장학사가 와서는 이 피의자의 수업 거부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접촉을 막으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고 돌아간 상황이었었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그날 오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이 피의자는 자신의 이상 행동으로 수업이 배제되자 내가 왜 수업이 배제돼야 하는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 여타 이상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것인데 학교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했지만 강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른 채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학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나름대로는 학교가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고 지나치게 이상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취지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총리가 나름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직권휴직, 복직시 확인 등의 조치는 이미 기존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중에서 특이 행동에 개입하고 필요시 직권휴직을 하겠다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나아가서 일반 회사에서도 정신질환 관리와 치료를 어떻게 단행해야 할지 늘 고민하지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법이 좀 모호한가요? 관리에 나서려고 하게 되면 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서까지 치료를 받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치료를 강제한다면 치료를 강제할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심신미약인가,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인가를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상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여타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외부 기관에 관련 정신질환 문제 관리를 맡기고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못한 교사가 문제 행동을 벌였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보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주된 강수구름은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저녁까지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린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9도, 안동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특히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고요. 특히 이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